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일단 수적인 면에서 야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과 함께 보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도 사수했습니다. 특히 공천 잡음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던 대구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추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야의 성적표는 12대 4로 여당의 압승이지만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며 존재감 회복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4곳을 더 내주며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 등 4곳에서 이겼고 끝까지 치열했던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파전 다자구도 최악의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 평택을의 최종 승자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였습니다. 휘말리는 8시간 접전 끝에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당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진짜 민주당 싸움에 민주진영 표가 갈렸는데 출마를 강행했던 조국 후보는 정치 생명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앞서가는 듯하던 부산 북구 갑에선 막판 역전극 끝에 결국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고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기존 지역구를 내주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4선 중진이 된 경기 하남시갑 이광재 후보와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후보는 다시 배지를 달았습니다. 최다선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남자 인천 계양구을 김남준 후보, 각종 잡음에도 승리한 경기 안산시갑 김남국 후보까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큰 접전 없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윤용군 후보가 후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4곳을 빼앗기며 9석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 달성을 포함해 4곳으로 3석을 늘리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공중파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액을 들여 출구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주요 재보선 지역에서도 이 실제 결과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막판에 오 후보가 역전하면서 끝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엉뚱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경남지사 출구조사에서도 당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조국 후보의 신승을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체 투표자의 40%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서 제외돼 이를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전투표의 비율이 전체 투표의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적용의 엄밀도가, 정확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층들의 표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제약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총선에서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화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 보수정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표심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비영남권 다선인 A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사진과 함께 이제는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PK 지역 다선 의원도 당의 잘못으로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른 중진 의원도 다음을 위한 환골탈퇴는 필수라고 호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자신이 얻은 42%의 득표율은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전북 정치 역사상 특정 지도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처럼 표출된 적이 있었느냐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을 바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등으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에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기를 열지 못했다며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계 은퇴 가능성엔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라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주재한 참모진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당의 승리였지만 서울과 영남권 등에서 야당이 선전하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어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지방정부의 당부 사항도 언급했는데요. 여름철을 맞아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게시설 개선 결과를 각 기관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민심을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이 대통령은 먼저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관위를 직접 제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관위가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법기관인 만큼 선관위 차원의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은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와 또 선관위 청사 앞에 찾아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입니다. 네, 지금 선관위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는 중앙선관위로 향하는 정문이 굳게 닫힌 채 경찰이 두 줄로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밤샘 시위가 2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인원이 경찰 통제선 밖으로 나가서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밤사이 1000명 가까이 인파가 몰렸지만 지금은 수백 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확성기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투표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투표소 앞에 서서 투표함 반출을 막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간이 의자에 앉아서 대여를 갖춘 채 사실상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어젯밤 10시쯤 투표가 마무리됐지만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이틀째 투표함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이 투표소를 방문하자 일부 시민들이 김 사무처장을 둘러싸고 밀치면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곳을 포함해 서울 송파 12곳과 강남, 광진 등 서울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루어진다고요?
네, 어젯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6곳이 함께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에 소홀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건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배당된 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해 6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유권자 전원에 대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개표가 진행된 곳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광역단체장 16곳 중에서 민주당이 12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4곳을 수성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일단 이번 선거 결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장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야 모두 심판받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서울이든 대구든 그 원래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결과를 받아 안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또 코스피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외교 정책도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좀 큰 쇄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정말 진지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당내에서 반성이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이고요. 물론 뭐 국민의힘도 잘한 거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당 모두 사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받았다. 좀 잘 국민의 뜻을 다시 살펴야 하는 선거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한 게 아마 제일 뼈 아플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과로 보자면 당연히 서울시장 자리를 수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지방선거에서 정말 많은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가장 격전지이기도 했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을 살려 주셨다는 거는 그래도 어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다시 한번 제대로 살려봐라 라고 하는 서울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안주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뭐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분골쇄신을 해서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보수 재건의 기회로 삼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만들어야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은 국민들의 뭐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면면을 좀 보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재보선에 대한 판정패, 그러니까 성남시장도 친명 김병우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이 깃발을 꽂았는데 뭐 이거도 진 것 같은 그런 선거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승리라고 자축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거 초반에 뭐 방금도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지만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 신청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만큼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복잡하고 선거 구도도 사실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보선 몇 개 지역구나 뭐 수도권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들 관련된 몇 개 선거구들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은 정말로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선거였다. 예. 저희가 지금 그냥 뭐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것만 믿고 이렇게 안일하게 이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내에서 정말로 이 선거 이후에 물론 뭐 이회 전당대회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그런 선거 결과입니다. 네. 개표 13시간 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세훈 당선인 그리고 정원호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함께 경쟁해 주신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사실 뭐 출구조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표 초반에도 정 후보에게 좀 우세한 면이 나타났었는데 아침에 이제 7시 넘어서부터는 오세훈 당선인에게로 그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김재석 의원께서는 선대위원장으로 뛰셨고 네. 했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아침까지 지켜보셨을지 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당연히 마음을 졸이면서 선거를 보긴 했는데 네. 애초에 이제 개표를 할 때 그리고 저 선거 막판에 와서는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추이상 정원호 후보의 하락세가 뚜렷했고 막판에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까지도 이제 겹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른바 그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충분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겠다고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고 네. 아마 그렇게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지만 막 또 투표 결과라는 거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긴장하면서 봤고 특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특히 뭐 사전투표 기간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어떤 것들은 오차범위 바깥으로 훌쩍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총선 때 제가 공표된 여론조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난 여론조사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승리를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캠프에 제가 그걸 많이 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론조사 일비할 필요 없이 지금 추세를 좀 보면 우리 이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다행히 또 그렇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울 시민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5당선인 이 선거 레이스 중에 사실은 이 방금도 이제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시간대별 득표율을 보면은 한 번도 골든 클로스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전이 되면서 승리를 거둔 건데 이 자체의 어떤 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이 자체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개표 과정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뭐 개표 과정이야 특히나 이제 송파에서 이 사고가 생기면서 실제로 이제 송파 쪽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워낙 이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의 개표가 늦어진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표 과정에서의 이 뭔가 이제 표 숫자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정들이 더 반영되어 있는 느낌이라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크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런 이 서울시장이 역전되는 상황이었으면 정말로 저희가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열흘은 당 차원에서 전북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총력을 집중하고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들을 당 차원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뭐 저만 해도 이제 지역구가 대전이라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훨씬 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실제로 대하고 이번에 저희가 출구조사에서 또 굉장히 아팠던 게 20, 30대 지지 이 성향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극적으로 서울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기 신호가 이 당내에서 조금 공유되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됐으면 그냥 그 처음에 이제 선거 초반에 지지율이 높았다고 굉장히 게으르고 안주한 선거가 돼버린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이번을 계기로 이 선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의 이 선거 전략 캠페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재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오세훈 당선인이 이번에 선거 유세할 때 장동혁 대표와 동행하는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리두기를 한 게 승리에 뭐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장동혁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경이 없으면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한번 불발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오세훈 후보와 캠프는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거는 한 번도 그 기조가 변함없이 선거 마지막까지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지지층 결집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나왔던 경우에도 그것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 지지를 어떤 뭐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일관된 기조로 장동혁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중도층이 많은 그리고 선거에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판세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치를 아주 냉정하게 보시는 서울 시민들에게도 가닿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번 지선에서 그 장동혁 대표의 공헌도를 한번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서울만큼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공을 주장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유세를 한 적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개의 구청장 후보 정도를 지원해 주셨던 걸로 알고 서울 자체에서 거의 캠페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새삼 장동혁 대표의 공이 얼마냐를 따지기에는 애초에 빈도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적어서 그걸 주장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글쎄요, 뭐 대구나 영남 쪽은
제가 뭐 다 챙겨보진 않아서 장동혁 대표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는 이제 오전 9시 반 정도에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뭐 시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막판 역전을 허용했던 좀 패인을 분석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이 유능한 단체장으로서의 모습을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제대로 보여드리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실제로 초반에 굉장히 지지율도 높고 뭐 했었던 건 이 구청장 하던 당시에 워낙 이 구정에 대한 만족도나 그 국민들이 단체장에 대한 그 지지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울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런 어떤 유능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장점들을 시민들께 훨씬 더 좀 잘 보여드리는 그런 선거가 됐었으면 이런 신선함과 유능함이 좀 이렇게 합쳐지면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좀 네거티브 존으로 빠져드는 측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쌓이면서 이런 어떤 역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지율이 높은 게 이념적인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이 유능함,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태도,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의 유능함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제 분야나 이 서울 시민들의 민생 경제 측면에서 조금 더 유능하고 전략적인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좀 많이 남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차기 어떤 잠룡 입지가 좀 굳어졌다, 더 커졌다, 뭐 어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부산시장마저도 지금 민주당에게 뺏긴 상황에서 서울의 한 점을 딱 빨갛게 찍은 그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큰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전국에서 굉장히 다 전국적으로 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민심이 대선의 표를 가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서울을 잡는 것이 나아가서 이제 경기도를 잡는 것이 말하자면 대선 잠룡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5선 고지에 달성을 하면서 사실상 서울에서는 본인의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리고 보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참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이 서울을 지켜냈다. 이런 것들은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산으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보수 진영 내 개혁 내지는 뭐 간판이 바뀌는 일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오세훈 시장이 큰 역할을 할 것은 뭐 넉넉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서울 탈환 실패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기자회견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연대하면 커집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뭐 아프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앞서 김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정 대표에게는 좀 뼈아픈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연임 가도에 좀 적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져선 안 되는 선거를 졌죠. 실제로 뭐 제 개인 견해이긴 하지만 뭐 사퇴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사실 이제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근데 저는 이제 연임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전당대회 출마하시 않으시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큰 지지율, 정말로 국정에 큰 정말 아주 우수한 성적표를
뭐 지금 연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의 지지율로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환시키는 데 실패한 그런 지금 이 당 운영이 될 수밖에 됐었던 그런 결과가 지금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 당 차원의 쇄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차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총선의 패배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 정말 큰 성찰과 우리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정말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 당의 장점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어떤 당 차원에서의 이 변화를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는 사실 이 선거 결과는 여임 도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당에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텃밭인 전북을 사수하기는 했는데 뭐 어떤 전략공천 과정에서 났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번에 호남 민심을 살피느라 좀 격전지를 뒷전으로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일단은 보시기에 주요한 패인 한 가지를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패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표로, 우리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표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선거가 돼버린 결과가 지금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우리 당이나 아마 많은 이 대구의 변화나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에 비해 이 기대에 비해서는 표차가 조금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결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정말 큰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 이 당 운영이나 국정의 뒷받침이 아니라 훨씬 더 실용적으로 그리고 이 민생경제 차원에서 뭐 그 부동산 정책이든 다른 이 분야에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음 총선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 진짜로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으로 우리 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네, 두 분 모두 이제 당 쇄신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이제 득표율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었거든요. 이제 결국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년여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게 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애초에 이번에 뭐 진보 진영 이렇게 해서 한 뭐 묶음으로 묶어서 그렇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후보나 조국 후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일화는 뭐 일찍이 물 건너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도 쭉 드러났지만은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흠없는 후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유이동 후보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이동 후보는 사실은 이제 지역 기반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나머지 두 분 진보 후보는 말하자면 낙하산으로 날아오신 분들이니까 안 그래도 평택을 이렇게 보수세가 약하지가 않은 곳인데 표를 가르면 결과적으로는 유이동 의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 시민들이 아마도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 보면 김용남 후보도 뭐 대부업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후보였고 조국 후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불공정의 상징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유이동 후보가 사필 규정으로 잘 당선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조국 후보가 평택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3등으로 이제 낙선을 한 건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선 바로 다음 날 연대 그리고 결선 투표제 이 두 가지를 좀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사실 당내 분위기가 형성될 만큼의 이제 시간이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결선 투표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선거 과정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와 특히나 서울시나 뭐 지금 재보궐 뭐 부산 평택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엄중하게 분석하고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지 지금 결선 투표제나 이런 종류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번에 이 선거에서 정말 제대로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성찰하고 처방하지 못하면 이후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런 이 당의 역할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위기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이 당내에서도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당에서도 지금 무슨 결선 투표제에 대한 토론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갑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지역도 접전이었는데 한동훈 당선인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하정 후보 상대로 초박빙 승부가 이어졌고 결국 당선이 됐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동훈 후보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기반도 잘 닦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복당을 하겠다, 돌아가겠다 하시는 말씀 역시도 애초에 한동훈 후보가 당에서 이제 제명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동의가 되는 내용도 아니었고, 당시에 의원들이나 의원총회에서도 한동훈 대표 제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도부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적어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의 서사를 써준 것이고요. 대신 써주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제 당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당선이 되시고 한동훈 후보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제 당선 소감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 후보, 김경수 후보, 김부겸 후보 이렇게 이제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좀 고배를 마신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후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보수 진영의 잠룡들이 좀 체급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뼈아프기도 한 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가 살아남았다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과의 확실한 어떤 거리두기, 특히나 윤석열과의 거리두기 과정이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 아니면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으로 이 일종의 이제 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어떤 노선 변경을 하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큰 걸 얻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그리고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꽤 큰 성과를 얻어가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워낙 이제 지금 여당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잠룡이 이제 다음 대선을 도전할 만한 주자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적거나 하는 아쉬움은 없긴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제 보수 후보들이 이제 꽤 큰 걸 얻어간 거에 대한 위기 의식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한 입장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 달성의 이진숙 당선인은 지도부 교체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유이동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도부 책임론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서울을 수성을 하긴 했지만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서울시장 후보는 그 누구보다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것을 장동혁 대표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랄지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따낸 것도 아니고 현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그 어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지도부로서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치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물며 조국 그 대표마저도 본인이 낙선한 이후에 대표직에서 사퇴한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왔는데 최소한 그 조국 후보마저도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뼈아프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맡게 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에 강하게 항의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들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유권자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이미 선거는 오염됐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6시에 발표됐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선거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하러 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사상 초유의 일이 뭐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 일단은 각 당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실제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이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그리고 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을 당연히 해야만 하고요. 이게 선관위가 굉장히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이나 선거 관리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게 공정하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한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실패했다는 게 이게 선관위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아?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안 그래도 부정선거론이 이렇게 횡행한데 정말로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을 스스로 사실은 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정말로 이 강력한 수준의 조치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만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사무총장이나 한두 명 인사조치 이런 수준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 과정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그런 어떤 대책들을 만들고 국회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들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방문했던 이 투표소도 이제 대기표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 또한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서 6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투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어제 투표소를 직접 찾지 않았습니까? 당내 분위기 어떠신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 투표소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간 거였는데 그거는 어떤 뭐 투표함에 자체를 뭔가를 제가 발견하기보다는 저 장소에 이제 이 문제가 있다, 지금 이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하는 게 어딨냐라고 항의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셨고 예. 그 가운데서 이게 자칫하면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경찰력들이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자칫하면은 이게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걸 중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밤에 그냥 달려간 거거든요. 달려가서 이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선관위 쪽에서는 저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그 시위 인파들은 그걸 옮길 수 없다, 현장을 보존해라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치가 좀처럼 해소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선관위나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이렇다 할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 개표 중지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시민들을 설득할 만한 무언가 명분을 좀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방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시민도 다치고 잘못하면 경찰도 다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서울선관위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된 바대로 서울선관위에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좀 사태가 좀 해소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김 의원님께서도 현장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경찰 기동대랑 이제 시민들이 늦게까지 대치하는 모습도 빚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싹틀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실제로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 투표용지 부족과 부정선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은 당연히 없지만 지금 부정선거론이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가지고 부정선거론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 시스템, 어떤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반응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 의도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부정선거론이 계속 뭔가 이제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런데 빌미를 준 거죠. 선관위가 본인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일에 실패를 하면서 빌미를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는 정말로 아예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부정선거론 자체가 뭐 원래도 뭐 이미 뭐 여러 차례 뭐 법원 등등에서 이제 뭐 밝혀진 바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상황도 저게 무슨 부정선거 시도로 투표용지가 뭐 부족해지거나 할 일은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양당 그리고 정치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께서 조금은 차분하게 이게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냥 우리 이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조금 이렇게 후진적이었고 예.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로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뭐 제가 그 안에 있었던 그 전체 유권자 중 한 명으로서 되게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의 대응인데 일단은 이제 현장 직원들이 뭐 1시부터 2시부터 투표용지가 모자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선관위에 전달을 받았고 그럼에도 6시가 다 되도록 투표용지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장 구청 직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하고 이제 어떤 지금 현장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이제 책임의 어떤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선관위는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뭐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 서울선관위원장은 뭐 사퇴 등을 고려한 거치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전까지 이게 뭐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본투표는 아니고 사전투표였거든요.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본투표와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실한 지점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부정선거 담론들도 같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건데 이거는 사전투표도 아니라 본투표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실수라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내용의 실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는 게 그거는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선관위의 대응도 몹시 이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10시까지 뭐 비표를 배부를 했고 뭐 비표 배부받은 사람이 있고 또 배부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비표를 배부받는 과정에서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버리면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굉장히 이상한 선거를 만들어 놓는 상황이 이 선관위가 그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이번을 계기로 당연히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거치 고민을 하고 나아가서는 사전선거뿐만 아니라 본투표 과정에서의 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회사 측은 이틀 동안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량 세대가 연이어 회사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폭발 사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 예정이신가요? 압수수색 들어가시나요?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이 투입됐고 대전 사업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캠퍼스와 서울 본사 등 3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추진제 세척공실 도면과 생산 공정, 안전보건관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 검색을 통해서 발췌를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한 자료가 또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희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명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으로 만든 참사라면 기업의 문을 닫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위험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사고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한 자리에서 그동안 방산업체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생산 활동이 급증한 반도체, 방산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 안전과 근로기준 합동지도 점검 등의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탄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정지를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로 본 겁니다.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에 직접 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의 출국 정지가 유지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내일 오후 5시 20분쯤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측은 젠슨 왕 CEO가 현재 타이완에서 GTC 타이베이 2026 등 현지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어 한국 입국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바로 SK, LG, 네이버 등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의 7조 원 규모 순매도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해 8,6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무력 공방이 재개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으로 출발해 1,52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530원대 환율은 지난 3월 31일 이후 2달여 만이며 1,530원을 넘겨 개장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내륙에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겠습니다.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충북 북부에만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양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날이 개겠지만 대체로 더위가 강해지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광주 25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포항 31도 등 동해안은 예년보다 높아지며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12대 4 판정승을 거뒀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마냥 웃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 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 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차연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반대로 딱 4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쓰는 숨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에 서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육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실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2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에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며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로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 원내 3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르면 8월로 예정된 만큼 당대표 출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총리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장 김 총리 뒤를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2년차 내각을 통할할 후보군으로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이 하루 전 직접 SNS 개설을 홍보하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역할을 인정받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차기 총리로 지명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놓고 이 대통령이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재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차기 총리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당선 선언 직후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을 꼽았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서 단숨에 대선 가도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8월 중순 개통이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역전승을 거뒀지만 구청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판정승을 챙겼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이 17곳에서 이겼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모인 민주당 25개 구청장 후보들. 정중앙의 주인공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막판 고배를 마셨지만 이 가운데 무려 17명이 당선의 영광에 나눴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 지도는 국민의힘이 17곳을 가져가며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민주당이 17곳에서 승리하며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성북과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등 기존 강세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 구로구청장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삼선 정원호 구청장이 떠난 성동구에선 부구청장을 지냈던 유보화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무려 세 번째로 맞붙은 마포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박강수 현 구청장을 누르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마포가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하고 법 통과는 민주당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듯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강남 3구, 강동구와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 3곳을 방어했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양천, 광진, 강동과 용산을 지켰는데 집값과 정비사업 규제가 민감한 한강변 유권자들이 야당 손을 들어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17개 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9곳,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개표 초반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와는 달리 중후반 국민의힘이 무섭게 추격을 하면서 균형을 맞췄는데 도지사 선거와는 또 다른 표심이 표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전역을 파랗게 물들이며 싹쓸이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판세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이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일부를 잇따라 탈환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최종 성적표는 민주당 19곳, 국민의힘 12곳. 민주당은 서남부 핵심 거점을 지켜냈습니다. 수원의 이재준, 화성의 정명근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천, 광명, 안양, 안성 현직 시장들도 나란히 연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북부에서도 김포,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양주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포천과 연천 등 동북부 전선을 사수했고 최대 격전지였던 용인과 성남 안산 등 서남부 핵심 요충지까지 수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지역 선거에선 유권자들의 교차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28개 시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상당수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본투표 당일까지 잇따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 날 공개석상에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거 결과를 놓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당의 판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른바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등 견제 심리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동반자로 지칭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 또한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이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실책으로 유권자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개표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또한 헌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수백 명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소라면 한산에 쓸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함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검찰에 구속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범죄 유형은 가짜뉴스 유포가 32.5%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규모는 51명, 32건이었습니다. 흑색 선전과 함께 3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금품수수가 25%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3.9%를 차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오후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왕 CEO가 내일 오후 5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람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 등으로 1,530원대로 출발한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4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잇따라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이후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3.3원 오른 1,529.7원이었는데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조 단위에 이르는 순매도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그리고 미 무역 대표부가 우리나라의 1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 등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지나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말 환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환율 쏠림은 저희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1,520원대 후반을 오가며 13거래일째 1,5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000선을 향해 시동을 걸던 코스피는 8,600대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6조 9,880억 원을 순매도하며 1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액은 66조 8,050억 원에 이릅니다. 기간으로는 6년여 만에 최장 기록이며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5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 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지난달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후속 조치로 내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사업장을 포함해 충북 보은과 전남 여수, 경남 창원 사업장, 대전과 경기 성남 판교, 충남 아산에 있는 연구개발 캠퍼스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 총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5달 만에 신천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낸 겁니다.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이 총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국민의힘에 혐한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겁니다. 앞서 합수본은 문제를 제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과정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발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된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합수본이 남은 신천지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인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 새벽 유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은 물론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암호화돼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고 싶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일이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해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해 처리가 종전 협상의 핵심이라면서 교환한 문서에서 그 문제가 분명히 다뤄지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그들의 지휘 체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과 2달 전 합의처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레바논이라는 뇌관에 걸려서 멈춰서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국경 밖으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이 세계 외교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핵심 방패입니다. 방패가 무너지면 최악의 안보 공백을 맞게 되는 만큼 이란은 레바논 휴전을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해왔습니다. آتش‌بس در لبنان بخش لاینفک هر گونه آتش‌بس و هر گونه توافق نهایی برای خاتمه جنگ است.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전략입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פעילות שלנו בשטח בדרום לבנון, מחסלים מעוזי חיזבאללה במנוסה. 사이에 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격노해 왔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외교적 치적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재를 뿌리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I did. I wouldn't say angry. I was a little bit perturbed at his constantly fighting with Lebanon. You know, at some point I said, "Bibi, we got to stop this. We got to stop it." 이번 휴전 성명에는 이란을 겨냥해 레바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을 분리해 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패를 지키려는 이란과 이를 부수려는 이스라엘, 판이 깨질까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위태로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요 고민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건설 허가를 받은 4세대 원전 SMR은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손잡고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 SMR 건설 현장에 이승용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소도시 캐머러,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첨단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물을 냉각제로 쓰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880도에도 끓지 않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활용해 안전성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비상시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열을 저장했다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 전력 수요에 맞춰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SMR은 주요 설비와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지가 작은 게 강점. The whole thing, including the switchyard and the cooling tower, is 24 hectares. Very, very small, very compact for a 500 megawatt nuclear power plant. 빌 게이츠가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는 SMR 중 미국 최초로 건설을 승인받았고 메타와 계약을 체결하며 상업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엔 SK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했고 한수원도 지분을 투자해 한미 간 원전 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We have tremendous Korean partners like SK, HD Hyundai, KHNP. We're going to need Korean partners to deliver these first plants. We will build natrium reactor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캐머러에 건설 중인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기반 SMR의 아시아 독점 판권을 확보한 SK그룹은 베트남 등의 SMR 추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와이오밍 SMR은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한미합의 결과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러트닉 장관과 화상면담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고온 현상은 주춤했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충북 북부에만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만 더위는 대부분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27도, 광주 25도로 내륙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포항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면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젖은 신발을 다시 신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빠르게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건으로 신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깔창을 분리한 후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조금 더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풍기나 제습기 앞에 두는 것이 좋고요. 드라이기를 이용한다면 찬바람으로 말려야 신발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 소다를 살짝 뿌려두면 습기와 함께 냄새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